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예언 능력을 가진 14세 소년이 곧 중국 전체를 덮칠 최악의 자연재해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비웃던 국무원의 고위 관리들까지도 이 소년이 작년 4월 광둥성 홍수와 최근 티베트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을 정확히 예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급하게 긴급 회의까지 소집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소년이 중국이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한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지적하는 중국의 진정한 잘못은 무엇이며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국무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웨이밍입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과 행정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제 상사인 리 장관님은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언젠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때로는 제가 회의에서 무언가 말할 때 들리지 않는 척하기도 하셨습니다. 제 인생은 2024년 4월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남부의 광둥성에 끔찍한 홍수가 닥쳤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였어요.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강들은 점점 커져서 결국 제 방을 넘쳐버렸어요. 홍수에 관한 중요한 회의 중에 이 장관님이 갑자기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장웨이밍, 당신이 광둥에 가서 구조 작업을 책임지세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어요. 잘 해내면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 테지만 실패하면 모두가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리 장관님은 제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광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도로는 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들의 1층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붕 위에 앉아 있거나 창문에서 손을 흔들며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침수 지역 위로 날았어요. 위에서 보니 물 위로 솟아있는 지붕들만 작은 섬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옷이나 시트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즉시 더 많은 보트, 헬리콥터, 구조대원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조 보트에 올라 침수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물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무, 가구,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 우리 옆으로 떠내려가며 때로는 거의 우리 보트를 치기도 했어요. 자연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 노부부가 2층 창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먼저 아내분을 보트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갑자기 그들의 결혼 사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릴 새도 없이 그분은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노인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어요. 그 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집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주 후, 한 도시에서만 47명이 사망했어요. 일부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무너진 학교 건물 아래에서 7살짜리 소년을 발견한 것이 기억나요. 그 아이는 여전히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강인한 구조대원들도 눈물을 흘렸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날들이 흘러 몇 주가 지났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강은 계속 불어났어요. 더 많은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더 많은 도로가 쓸려갔어요. 저는 밤낮으로 구조팀을 이끌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할 때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슬퍼졌어요. 어느 오후, 저는 홍수 피해자들의 대피소가 된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약 5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하얀 수염과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가진 노인을 보았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홍수가 하늘의 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이 특히 한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을 너무 자만하게 대했기 때문에 자연의 경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훔치고 한국의 문화를 무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홍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6월 말까지 홍수로 인해 광둥성 전역에서 최소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82,000명 이상이 집을 잃었어요.
홍수는 356km의 도로와 100개 이상의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저는 한 달 넘게 진흙탕 물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슬픈 이야기들을 보았어요. 한 노부부는 6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잃었습니다. 한 임신한 여성은 병원에 갈 수 없어서 대피소에서 출산해야 했어요. 한 어린 소녀는 부모를 잃고 충격으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함께 일한 정부 직원들도 지쳐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몇 시간씩만 잠을 잤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직원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였어요. 마침내 7월 초, 홍수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은 제 관심이 필요한 서류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지쳤지만 뭔가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노인이 한국에 대해 했던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훨씬 더 크고 이상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홍수와 그 노인의 이상한 말들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 제 비서 황민이 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눈은 계속 움직이며 다른 사람이 우리 대화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황민은 윈난성 출신의 샤오장이라는 소년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이 소년은 겨우 14살이었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홍콩 인터뷰에서 샤오장은 광둥 홍수를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그는 또한 티베트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5월부터 양쯔강이 3번 범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동화나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특수 장비를 가진 과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황민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는 샤오장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담긴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소녀는 2011년 윈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겨우 3달 만에 첫 말을 했습니다. 1살 때는 더 큰 아이들도 어려워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4살 때 그는 티베트 영적 지도자의 환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완벽한 티베트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할 티베트 사원과 의식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샤오장의 아버지가 아들이 오랜 질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명상법을 가르쳐줬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뭔가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황민은 샤오장이 이 모든 재난들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광둥의 노인이 같은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웃나라들, 특히 한국에 대해 너무 자만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이 이상한 연결고리에 대해 이 장관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아마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했으니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릅니다. 리 장관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분은 차갑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분께 샤오장에 대해 그리고 그가 광둥 홍수와 이제 이 지진까지 예측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리 장관님은 웃으며 제 걱정을 일축하셨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운 좋은 추측일 뿐이야. 실제 업무에 집중하게.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그분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왜 그분은 이 정보를 조금도 고려하려 하지 않으실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한 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몇 달은 바빴습니다. 2024년 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선거에서 다시 승리했어요.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같은 조치를 취했어요.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오 장과 그의 예측들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2025년 1월 7일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비서가 속보를 가지고 제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척도로 7.1을 기록한 강력한 지진이 티베트를 강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진은 팅리 카운티에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초기 보고에 따르면 적어도 1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샤오장이 이것을 예측했습니다. 광둥 홍수, 그리고 이제 티베트 지진까지. 이것은 더 이상 운일 수 없었어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들과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뉴스 앵커는 지진이 해발 4,500m의 산악 지역에서 발생해서 구조 활동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지진은 90km 깊이에서 시작되어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공식 뉴스에서는 126명이 사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실제 숫자가 265명에서 400명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둥에서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2시간 후, 우리는 티베트 지진에 관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리 장관님이 회의를 주도하셨지만 그분은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126명이라는 낮은 사망자 수만 보고하고 재난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의 후, 저는 리 장관님을 홀로 만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저는 다시 샤오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소년 기억하세요? 그는 광둥 홍수와 이제 이 티베트 지진을 모두 예측했어요. 그는 또한 5월부터 양쯔강이 3번 범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 관한 무언가를 언급했는데 리 장관님의 표정이 약간 변했어요. 제 말 중 무언가가 그분의 관심을 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연속으로 2번의 정확한 예측은 이례적이군. 알아보겠네. 그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드디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걸까요? 그 후 저는 샤오장이 이러한 재난들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리 장관님의 눈이 즉시 날카롭고 화가 나 보였어요. 무슨 헛소리. 한국은 작은 나라야. 우리가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신경 쓰겠나? 이 소년에 대해 알아보겠네. 하지만 조용히 하게. 이건 공식 업무가 아니야.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리 장관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샤오장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양쯔강 범람에 대한 그의 예측도 사실이라면 수천 명의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국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 어떻게 또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다음 날 저는 샤오장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14살 소년이 2번의 주요 재난을 그토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황민에게 이 신비한 소년에 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보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수집한 파일들을 살펴보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더 많이 읽을수록 더욱 놀라게 되었어요. 샤오장은 전혀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윈난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샤오장은 처음부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주장을 더욱 놀랍게 만든 것은 그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완벽한 티베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고대 티베트 사원들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샤오장이 가르쳐준 명상 기법을 따른 후 건강이 좋아졌어요. 중국 정부는 샤오장이 6살 때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베이징 근처의 영재 아동을 위한 특별한 학교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지시를 따르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샤오장은 종종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이르는 샤오장이 수백 명의 과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2025년이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특별한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는 양쯔강이 3번 범람할 것이고 강력한 지진이 쓰촨성과 윈난성을 강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샤오장이 이러한 재난들을 중국이 한국을 대했던 방식과 연결시켰다는 점이었어요. 정부는 그의 예측을 비밀로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온라인에 영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이 소년을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샤오장을 방문할 허가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가 살고 있는 특별한 학교는 심하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2025년 4월 초의 시원한 아침, 저는 특별한 학교가 위치한 베이징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보안 검문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장한 경비원들이 각 게이트에서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영재 아동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보안이 필요할까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교장인 왕 교수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왕 교수는 저를 여러 긴 복도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심플한 문에 도착했어요. 왕 교수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샤오장은 다릅니다. 그가 저에게 경고했어요. 그는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해요. 그는 문을 열고 저를 혼자 들어가게 했습니다. 방은 작고 단순했어요. 침대, 책이 몇 권 있는 책상, 그리고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소년이 샤오장이었어요. 그는 짧은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쓴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의 눈은 제가 본 어떤 아이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의 것처럼 차분하고 깊었어요. 그 눈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그가 말했어요. 장외이밍 부장관님, 마침내 오셨군요. 티베트 지진에 놀라셨죠? 광둥 홍수에 대해서도 제 말을 듣지 않으셨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이 소년을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예측에 일찍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샤오장은 약간 미소를 지으며 제가 적어도 이제라도 왔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샤오장이 그의 새로운 예측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3번의 주요 홍수가 양쯔강을 강타할 것이라고 했어요. 5월의 첫 번째 홍수는 광둥에서 일어났던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쓰촨성은 최소 7.8 규모의 지진을 겪을 것이고 윈난은 6.5 이상의 지진을 3번 경험할 것이라고 했어요.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맞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샤오장의 표정이 매우 진지해졌어요. 그는 이 모든 재난들이 중국이 여러 해 동안 한국을 잘못 대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 같은 고대, 한국 왕국들을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김치와 한복 같은 한국 문화 항목들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2016-2017년 한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중국은 그들을 경제적으로 처벌해 한국이 수십억을 잃게 했다고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불공정한 판정도 있었고 중국인들은 그룹 BTS의 RM이 수상소감에서 한미 관계만을 옹호한다는 억지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Xenophone Borderlands라는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제 한국인의 8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어요. 자연은 단지 물리적 법칙만이 아니에요. 샤오장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행동, 의도, 그리고 우주의 균형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광둥 홍수와 티베트 지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올 것은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말은 제 과학적 교육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연재해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대한 방식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예측은 이미 2번이나 현실이 되었어요. 샤오장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경제적 처벌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 중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방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한국에 사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 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샤오장이 맞다면 첫 번째, 양쯔강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광둥에서 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재난을 막기 위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샤오장을 만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맞다면 양쯔강이 제 방을 넘어 광둥에서 제가 본 것보다 더 심각한 홍수를 일으키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지진과 더 많은 홍수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명, 아마도 수만 명의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러한 재난들과 한국 사이의 이상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 지진과 홍수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샤오장은 이미 2번의 주요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것이 순전히 운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즉시 황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샤오장이 다가올 재난들과 그것들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한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황민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그는 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리 장관님이 제가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리 장관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손이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리 장관님은 큰 책상에 앉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관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샤오 장과의 만남과 소년이 예측한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한국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리 장관님의 얼굴이 분노로 빨개졌어요. 그분은 일어서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에 사과하라고? 미쳤나? 중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이야. 한국은 작은 나라야. 우리가 그들을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뭐지? 저는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분께 샤오장이 광둥 홍수와 티베트 지진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천 명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리 장관님은 잠시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한숨을 쉬며 다시 앉으셨어요. 좋아. 내일 국무원 회의에서 당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그날 밤 저는 회의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샤오 장, 그의 예측들, 그리고 그가 언급한 장소들에서 홍수와 지진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중국이 한국에 취한 행동들과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정보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저는 긴장되지만 결의에 찬 마음으로 국무원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약 20명의 고위 관리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발표를 시작하며 샤오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광둥 홍수와 티베트 지진을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의 그의 경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양쯔강을 따라 3번의 주요 홍수와 쓰촨과 윈난에서 몇 차례의 강력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과의 연관성을 언급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일부 관리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 속삭였어요. 외교부의 장 국장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자연재해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요?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어요. 우리의 대응은 완전히 정당했소. 그의 얼굴이 분노로 빨개졌어요. 다른 이들도 빠르게 그들의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홍수가 있어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소.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우리의 우선순위요. 한국은 걱정할 만큼 중요하지 않소. 정말로 아이의 미신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세울 건가요? 회의실은 비판과 웃음소리로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소음 위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광둥 홍수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티베트 지진으로는 공식 집계는 더 낮았지만 최소 265명이 사망했어요. 샤오장이 두 사건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한국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제 말은 마치 기름처럼 그들 마음의 표면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진정으로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리들은 심지어 킥킥 웃으며 제 발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 서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때 리 장관님이 일어서셨고 그분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헛소리는 그만. 우리는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이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그것에 집중해야 해. 그분은 문을 가리키셨어요. 당장 나가게. 이 회의는 심각한 정부 업무를 위한 것이지. 소년 예언자에 대한 동화를 위한 게 아니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은 수치심으로 뜨거웠어요. 광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대우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제 서류들을 모았어요. 약간 고개를 숙이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제 뒤로 닫히자 저는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도 더 많은 조롱이었겠죠. 단지 창피했을 뿐 아니라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5월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샤오장에 따르면 양쯔강은 곧 넘쳐 광둥에서 제가 목격한 것보다 더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 아무도 듣거나 행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과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의무 사이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의회가 제 말을 듣지 않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해가 베이징 위로 지면서 제 사무실에 긴 그림자를 들이울 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 일해야 하더라도 다가오는 재난들에 대비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너무 늦기 전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전체 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면 아마도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기상청에서 일하는 제 친구 웨이에게 전화했어요. 저는 샤오장이나 그의 예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웨이에게 양쯔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5월의 비정상적인 강우 패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웨이는 제 걱정에 놀란 것 같았지만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지진 모니터링 센터의 리우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한번 샤오장을 언급하지 않고 쓰촨성과 윈난성의 모니터링에 대해 물었어요. 혹시라도 비정상적인 활동은 없나요? 리우 박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제 관심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외교부에서 한국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옛 대학 친구 송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점심 식사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제 사무실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을 때 송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역사적 불일치, 문화적 논쟁, 경제적 문제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국 경제와 지역 안정에 좋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송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가 말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이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해. 하지만 지도부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만 집중하고 있지.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조용히 두 가지 별도의 계획을 진행했어요. 첫째, 저는 샤오장이 언급한 지역들의 재난 대응팀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정기적인 훈련과 장비 점검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일부 관리들은 제 요청에 짜증을 냈지만 다른 이들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데 동의했어요. 둘째, 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샤오장의 예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제적 이익과 지역 안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작은 단계들을 제안했어요. 문화교류 재개, 공동역사연구위원회 구성,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부 무역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무역부의 일부 관리들이 제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서 그들은 다른 시장과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4월 말, 저는 사실 확인 임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곳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 긴장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관리들은 공손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들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단계들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고구려와 발해 같은 고대 왕국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 역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왕국들은 한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김치를 포함한 한국 음식도 맛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는지 말했을 때 한국 관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부 중국 사람들은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행동에 얼마나 깊게 상처받았는지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지 정치나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인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5월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양쯔강 유역의 기상 보고서를 불안하게 확인했어요. 예보는 평소보다 심한 강우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재난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늘을 보면서 샤오장이 예측한 끔찍한 폭풍의 징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 고위 외교관이 아시아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중국이 역사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 문화 존중을 희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평소 입장에서 큰 변화였어요. 한국 언론은 이를 긍정적인 첫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몇 년 동안의 비공식적인 금지 후에 다시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가을에 중국과 한국 문화 축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단계들이 취해지면서 기상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양쯔강 유역에 예측되었던 폭우가 더 가벼워졌어요.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샤오장에 따르면 첫 번째 홍수가 시작되었어야 할 5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저는 강우량이 완전히 정상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음 몇 달 동안 중국과 한국 관계에서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공동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점에서 한국 제품들이 더 많이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개선될 때마다 자연 자체도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래는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종종 그 말을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일상적인 선택으로 내일의 이야기를 쓰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좋은 이야기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